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이중한에 인사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죠?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인문TV 2주 쉬는 동안 네, 계절이 폭염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치과 치료, 아, 네, 네, 치과 치료 잘 받고 네.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예, 네, 지난해 알려드린 대로 네. 어, 인, 지난해요? 네, 지난 회. 아, 지난 회. 네, 네, 예, 예. 알려드린 대로 인문TV가 한 달 네, 동안 무슨 특집을 하려고 했죠? 네. 일본 문학 특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지난 인문TV에서 이제 공지해 드린 대로 네, 오늘은 다자이 네,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또 워낙 유명한 소설이죠. 특히 이제 네,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학창 시절에 거의 필독서처럼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인간 실격을 일본 문학 특집 첫 번째, 사실 두 번째이긴 하죠. 지난 시간에 네, 네, 피아, 일본 문학 그 네, 원작으로 한 영화 소개하면서 피와 뼈 말씀드렸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 자체를 이제 네, 다루는 시간인데, 인간 실격을 저희가 7월 일본 문학 특집의 첫 1번 타자로 고른 이유가 사실 따로 있죠. 네, 예. 맞습니다. 네, 부러움 반, 욕심 반. 네, 어, 예, 뭐 저희가 민음사 채널은 아니지만, 네, 네, 민음사에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네, 100세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상에 백세라니. 네, 네, 진짜 네,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문 MMB도 100세 찍는 그런 책을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가 되도록. 네, 네. 그 민음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인간 실격이 이제 100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념 부러운 반. 네. 또 워낙에 또 유명한 작품이고 오늘 그래서 인간 실격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민음사에서 만약에 저희 방송을 보신다면 언제든지 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단 이 저자 다자이 오사무 어떤 사람인가요? 네. 네. 1909년 네. 네, 6월 19일 아오모리현 스가루군에서 네. 칠남 사녀 중 10번째로 네. 태어났습니다. 네. 네. 본명은 스시마 네. 슈지인데요. 다자이 오사무는 필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본명 스지마 슈지를 그 다자이 오사무의 고향 사투리로 읽었을 때 음. 다자이 오사무라고 음. 읽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필명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일본도 사투리가 굉장히 좀 우리보다 오히려 더 심한 나라로 그렇죠. 유명하죠. 이제 네. 뭐 길쭉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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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리 대금업을 통해 대부호로 급성장한 스시마 집안은 그 다자이 오사무가 평소 자신의 굉장한 치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네. 이후에 이제 그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음. 고교 시절부터 음.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고 뭐 1909년 태생이니까 뭐 1920, 30, 뭐 10년, 20년 이때면 한창 유행할 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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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이제 순전히 불문학에 대한 동경 그 하나만으로 음. 불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도쿄 제국대학 불어 불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네. 네, 참 특이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불어를 전혀 못하니까 학교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그러던 차에 자익운동에 완전히 열중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불문율이죠. 대학생 중에 이제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운동권 좌익으로 빠지죠. 네, 저도 그랬고요. 네, 1930년 작가 이부세마스지와 사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유머와 풍자 감각을 다듬어 가는데 큰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그해 연인 다나베 아스미와 투신 자살을 기도를 했고 그 여인 그 다나베 아스미만 죽고 다자이 오사무는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살 방조죄로 기소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 법학을 전공한 저는 말씀드릴 게 같이 동반 자살해서 혼자만 살아남으면 우리나라도 자살 방조죄가 적용이 됩니다. 네, 네. 아무튼 1930년 어마무시한 한 해를 보내고 1933년
단편 소설 열차를 썬데이 히가시오쿠에 발표하고 동인지 해표에 참가해서 어복기를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네. 1935년 소설 역행이 네. 아쿠타가와 상 후보에 올랐으나 네. 수상에 실패하자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가와타 야스나리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 당시에 이 부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심사평에 항의해서 가와바타 야스나리에게라는 글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뭐 거의 가와타 야스나리가 워낙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 거의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뭐 돕기 위해서는 거의 이문열 뭐 거의 그런 급인데 네,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선생님한테 네, 완전 이게 선생님께 아주 공식적으로 들이받은 거죠. 네, 뭐 죽여버릴까? 뭐 이런 식의 대놓고 압담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네, 네, 모욕죄 및 네, 협박. 네. 명예훼손. 네. 네. 예.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정신적 공황을 많이 이제 빠졌는데 그 젊은이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다자이 오사무가 이제 사카구치 앙고, 오타 사쿠노스케, 이토시에이 이시가와 준 등과 함께 데카당스 문학, 네. 무레파 문학의 대표 작가로 네. 불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발표된 인간 실격은 테페와 파멜의 정조를 기저에 깔고 있는 다자이 문학의 정수라고 네.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48년 연인 야마자키 도미에와 함께 다마강 수원지에 투신 자살을 했고 다자이 오사무는 그의 이제 39살이었고 생애 5번째 자살 기도였다고 합니다. 네. 불우한 시대를 간통했던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던 다자이 오사무. 네, 결국 네. 요 자살은 안타깝지만 성공을 네,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성공이라 그러면 좀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오늘의 책 인간 실격에 대해서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인간 실격의 간단한 줄거리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가독성이 안 좋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약간 툭툭 끊기는 느낌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네, 뭐, 네, 이게 파트가 좀 나뉘어져 있고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더 읽기가 쉬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놉시스를 쫙 하나로 정리하기에는 조금 네, 근데 불가능합니다. 네. 줄거리를 그래도 좀 요약을 하면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인간의 이제 위선과 가식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의 선민 사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주인공이 어쨌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고 남들이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갖췄지만 결국에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몰락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냥 이게 굉장히 사소설이고 그러니까 네. 에세이 비슷한 느낌으로 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기를 좀 엿보는 그러니까 이 네. 주인공의 일기장을 엿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네. 이제 5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서문, 제1수기, 제2수기, 제3수기, 후기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서문과 후기는 이제 작중 화자가 1인칭 시점으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봤다라고 하고 제1, 2, 3 수기가 그 실제 이제 내용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액자식 소설이죠. 그러니까 수기니까 다 1인칭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각각의 길이가 길지가 않아서 읽기가 편했고 특히 이제 다자이 오사무의 문장이 좋은 것인지 예, 번역하신 김춘미 선생님의 문장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문장이 굉장히 유려했어요. 읽기가 편했고 산뜻하고 유려하며 재치가 넘치면서도 그와 더불어 깊은 페이소스가 느껴지기까지 하는 마력이 있는 소설이었는데요. 슬프죠. 전체적으로 결국 느낌은 네. 저는 되게 슬프게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데카당스 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데카당스 문학으로 결국에 또 이 작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일본이라는 어떤 좀 또 정체성 때문에 뭐 사소설 이렇게도 불리기는 하지만, 큰 주기로 보면은 그리고 보들레르나 랭보의 그 데카당스가 네. 이제 20세기에 일본에서 이제 표현이 된 음, 거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데카당스 문학의 또 일본에서 작품을 구사했던 작가긴 한데, 일본이 실제로 문학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고 나서 데카당스가 이제 아주 유행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감각의 제국이나 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또 어쨌든 지금도 뭐 그 포르노에 또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본 음, 포르노도 굉장히 네. AV, 뭐, 그 네. 성인 영화의 한 축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9세기의 유럽에서 이제 유행했던 데카당스 문화, 그러니까 뭐 보들레르나 랭보나 그리고 이제 오스카 와일드 같은 태폐적이면서, 퇴폐적이고 네. 굉장히 그 어떤 주제도 주제지만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정말 미 자체 음, 그 퇴폐까지 갈 정도로 음, 거기에 이제 집중했던 이제 문학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서구와는 달리 어쨌든 일본은 본인들이 이제 탈아시아를 추구하긴 했지만 오랜 전통에서 네. 이제 아시아적인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정서 네, 또한, 정서 또한 어쩔 수 없죠. 네.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실 좀 개인이 이렇게 좀 튀거나 음, 개인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네. 좀 그쵸.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네. 그러니까 자신의 전형적인 네, 집단주의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안으로 음, 심연으로 들어가서 오타쿠가 생겼다 이렇게 음, 보는 사람들도 음, 많더라고요. 네. 오타쿠는 뭐 지금 서구에서도 워낙에 그 용어 자체가 네. 유명한 용어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이런 심연의 깊은 곳을 상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음, 예민한 이제 예술가들이 음, 결국엔 이 데카당스가 또 유럽이나 서구와는 좀 다른 식으로 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 인간 실격도 그렇고 일본의 데카당스로 대표되는 뭐 다른 문학이나 뭐 영화, 뭐 감각의 제국 같은 그런 음, 영화들을 볼 때마다 느낀 게 서양의 데카당스와는 조금 확실히 다른 게 정말 더 개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 더럽다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욕망, 예, 그게 이제 성적으로 좀 더 이제 가는 경향도 있고, 네. 그래서 원초적인, 원초적으로 예, 더 확 가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눈치는 또 보면서, 그러니까 네. 그게 또 그러니까 아예 또 뻔뻔하게 확 그냥 나는 예, 성향이다. 이런 뭐, 퇴폐미를 추구해라는 걸로 어, 이렇게 뻔뻔하게 가는 게 아니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는 느낌이 네, 있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인상을 역시 인간 실격에서도 저도 네, 받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네, 있는 걸 부연 설명하기 위한 음, 그 앞쪽의 설명들이 장황하게 네, 펼쳐지면서 이렇게 되었다 네, 하면서도 이러한 것이 너무 뭐 극적이거나 뭐 이렇게 튀는 것은 아닐까 네, 하는 그런 염려들도 이렇게 네, 많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앞서 말했듯이 인간 실격은 다자이 오사무의 실생활과 네. 많이 겹쳐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홍상수도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인간 실격을 잡지에 연재를 했었는데 네, 3회 마지막 연재 네, 마지막 회 발표 직전에 다자이 오사무가 결국 자살을 네, 이제 1948년 자살을 하고 마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그 다자이 오사무의 마지막 해가 유서가 아니냐
얘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1990년에 이르러서 이제 다자이 오사무의 가족들이 이제 유족들이 초고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인간 실격의 초고를 수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래도 이제 작가와 작품을 동일시 물론 이제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했지만 소설은 소설이니까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작가와 작품을 동일시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 작품이 설득력이 굉장히 강하고 작품이 재밌으니까 인기가 좋았고 그러니까 작가와 작품을 동일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작가의 네.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매우 작가와 일치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죠. 그리고 네. 그게 이 작품의 매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가의 다른 작품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가장 그냥 엑기스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다 뱉어낸 작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자신을 네. 위해서 쓴 본격적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인간 실격이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되게 베끼고 싶은 문장들도 많았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문장 있죠.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네. 네. 외에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의 알뜰함에 암담해지고 서글퍼졌습니다. 나 산뜻하고 깨끗하고 밝고 명랑한 불신이나 사랑받는 불안 등과 같은 이제 표현들도 참 재밌으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겁쟁이는 행복마저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죄송한 주인공 예, 태어나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그러니까 눈치를 자꾸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데카당스 문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야, 난 이런 거 추구해. 뭐 어때? 이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태어나서 죄송한 주인공의 불안과 경계의 감정들을 참 유려하게 펼쳐낸 인간 실격, 네. 중편 소설 인간 실격이었습니다. 그 문장력이 탐나지만 탐난다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작품이 근데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00세를 찍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공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작품 자체가 뭐 당시의 일본인 그 다음에 지금의 또 물론 예전과는 달랐겠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어떤 이 동아시아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뭐 욕망하고 있는 뭐 이런 가치 또 네. 데카당스적인 어떤 접근에 대한 민중적인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의 자료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00년 뒤, 200년 뒤 만약에 동아시아 그리고 이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정서나 일본인들이 억눌려 있던 욕망이 뭔지를 이제 보는 참고 문헌으로도 되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형식이 네. 뭐 픽션이라는 스토리라는 형식이 얹은 게 아니라 한 작가 이 개인의 어떤 에세이 비슷한 형식의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몇백 년 뒤에는 그런 뭐 자료로도 되게 유용한 책이 아닐까. 자료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인간 본연의 네. 그런 나약함들은 네. 어느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라면 느끼고 있는 그 내 내면 속 깊은 곳에 그런 나약함들, 부서지기 쉬운 존재의 유리와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콕 집어서 다자이 오사무는 표현을 해냈고 이제 그걸 발굴해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세기가 지나도 유용한 재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열광적으로 이제 열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읽고 사랑해 주시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에도 유효한 면이 많다라고 보고요. 네. 어쩌면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이 인간 실격 이런 스타일의 책이 다시 유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너무나 힘들고. 근데 아직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가 오히려 전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SNS가 더 활발하게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죠. 뭐 레카르 당한다고 할까요? 오히려 더 쉽게 공격당하고 더 쉽게 프레임이 씌워지는 세상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오히 그런 SNS는 내가 행복한 모습만 올리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처참한 이 마음은 절대 올리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라고는 할 수가 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의식은 굉장히 과잉이 된 상황인데 공격은 더 받기 쉽고 그리고 바보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사실은 치부를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해소를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점점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서구와 달리 또 동아시아, 일본이 좀 심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것까지 연결져서 얘기하면 우리도 우리 손으로 뭐 이렇게 여러 혁명 비슷한 걸 했지만 그러니까 서구 사회와 동아시아의 가장 큰 차이는 6.8이 있냐 없냐의 차이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6.8 혁명이 있었냐 없었냐. 예, 6.8혁명.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그렇죠. 민주화가 이렇게 뜨겁게 됐던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 그러니까 한 가지 딱 넘어야 되는 고비가 6.8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8의 의의는 정치적인 것이 생활 문화적인 걸로 넘어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일어나는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 정말 예전에 너무 구닥다리 같은 정치적인 논리에만 갇혀 있는데 생활적인 이런 논리로 좀 옮겨와서 이야기가 되면은 더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그런 정말 압축 성장을 구시대적인 해서. 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유럽의 6.8 혁명이 그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혁명이었긴 했지만은 굉장히 생활적인, 네, 굉장히 좀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혁명이었고 이게 지금의 어떤 유럽이나 서구 사회의 어떤 문화나 실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아시아에는 아직 자생적으로 이런 정말 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혁명 투쟁은 있었지만 6.8 같은 거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이 인간 실격과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결국에는 이런 6.8 같은 이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개인의 욕망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함과 동시에 이 본인의 개인의 생각이지만 내가 이러한 어떤 욕망과 이러한 미적 추구를 하고 있어라는 거를 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들레르나 랭보의 시, 그다음에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읽잖아요. 그래서 뭐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센 희곡 작품이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변주할까? 보들레르나 랭보의 시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변주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아시아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본의 데카당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리드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얘기 못했던 치부를 끄집어내는 정도?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치부를 끄집어낸 정도였는데 어쨌든 치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변주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인간 실격이 어쨌든 그 치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데서 의의가 있고 네. 이 이후에 이제 뭐 이런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현재 중국도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그쵸. 거기서는 개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개인의 예, 어떤 예. 정말 이제 치부도 치부지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이제 같이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추구해보자라는 좀 데카당스 두 번째 이런 데카당스 흐름이 젊은 이런 뭐 작가들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딱 생겨나면은
호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SNS 분위기나 1인 미디어의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데카당스 문학 자체가 오히려 더 부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네, 오늘 다자이 오사무의 중편 소설 네. 인간 실격에 네. 대해서 이제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네. 예, 그냥 수다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전문가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니까.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일본 소설의 걸작 나스메 소세키의 봄날 책 읽고 춤추는 고양이의 하루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를 읽고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많은 작품이죠.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평이 좀 깎이고 있는 작품이긴 하죠. 예, 표절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사실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뭐 표절로 치자면 다자이 오사무도 뭐. 네, 이제 그러니까 호프만의 작품을 거의 뭐 베꼈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작품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저희가 해보도록 하고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죠. 나스메 네. 소세키는 거의 일본 현대 문학의 거의 그쵸. 대부격의 위치에 네. 지금 서 있는 작가니까 뭐 안 다룰 수는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콘텐츠긴 한데 저희는 또 다른 각도에서 네. 이 작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인문TV도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